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023년 신년사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곧 신세계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기본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변화와 노력,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신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위법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신년을 맞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늘 세 가지 당부 사항을 담은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용진 부회장은 어떤 내용을 당부했나요? 네, 정용진 부회장은 2023년에는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에게 광적으로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것도 고객의 반응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정 부회장은 고객에게 광적으로 집중해야 기존 사업의 경험과 가치를 강화하고 또 미래의 신사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객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신세계 유니버스를 더 넓게,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대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고객과 대화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재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정 부회장은 백화점은 높은 수준의 안목과 가치를 담은 브랜드로 또 이마트는 높은 품질의 가격은 낮은 상품으로 고객에게 풍요로운 일상을 선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호텔은 품격 있는 서비스를, 스타필드는 끊임없는 즐길거리를 선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업계 관계자와 또 전문가들이 올해 경기 침체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위기 돌파 의식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주로 고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당부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위기 대응에 관점을 바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불이 나면 누가 불을 냈냐, 누구의 책임이냐 등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신속한 위기 대응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어 발생한 위기를 진정성 있게 돌아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단어인 이 위기의식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다가오는 재난을 막아주는 고마운 레이더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요.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세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년을 맞아 시행한 시무식에서 사내 최고 기술 전문가 11명을 삼성전자 명장으로 뽑고 또 인증표를 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조하는 기술 경영 주역 11명이 올해 삼성 명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삼성 명장은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인재를 최고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기술 숙련도와 또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만 뽑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무식에서는 삼성 명장을 배출한 만큼 올해 삼성의 목표가 기술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명장으로는 삼성전자 9명, 삼성 디스플레이 1명, 삼성 SDI 1명이 명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39명을 명장으로 올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도입 초에는 제조기술, 금형, 품질, 설비 등 제조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영업 마케팅과 구매 등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당시에도 이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는데요. 올해도 삼성은 인재 제일 및 기술 중시 철학을 바탕으로 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육성과 그리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의 신년사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오늘 개최된 신년사에서 2023년은 한진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조원태 회장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외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항공업계 전체가 위축이 될 거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활동 입지 또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항공업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가 원가 부담, 불안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여행 방식 변화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쌓아온 현진만의 데이터베이스로 많은 변수 속에서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성공적 주문 외에도 또 조원태 회장은 해외여행 뉴오프닝과 동시에 벌어질 이 치열한 시장 정쟁에 대비해서 수요 선점을 위한 면밀한 검토도 또 주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원태 회장은 고객의 니즈 분석을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토대로 해서 언제 어떤 노선에 공급을 늘릴지 또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해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시장은 회복되지만 우리의 실적과 수익성은 오히려 저조해지는 이른바 수요 회복의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름이 갖는 위상에 걸맞은 ESG 가치 실현도 강조를 했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은 최근에도 연료 효율이 높은 신형 비행기 도입, 기내 용품 재활용 등 ESG 경영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프라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했던 CJ의 신년 계획도 궁금한데요.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올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향성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아주 큰 도약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2025 중기 전략을 실행하는 원년이라고 표현하면서 CJ의 핵심 가치인 올리원을 토대로 이 혁신 미래 성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CJ는 신속한 투자와 인수합병 등을 철저히 실행해 새로운 영역과 영토로 확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J그룹은 신년 목표에 인재 확보 또한 강조했는데요. 손 회장은 혁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재라며 다양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탁월한 성과에 파격적인 보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손 회장은 퀀텀 점프의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 가느냐 또는 단순히 국내 시장의 안주에 쇠퇴해 가느냐는 올해 얼마만큼 초격차 역량과 또 최고 인재를 확보하는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속한 투자와 인수 합병 그리고 인재 확보 등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SK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서 SK이노베이션 계열사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올해 기업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어떤 걸 꼽았나요? 네, 김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새로운 경영체계, 즉 매니지먼트 시스템 2.0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환 중 일부로 청정 에너지 생산, 그리고 리사이클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을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뉴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에너지 화학 계열 사업 회사는 그린 비즈 전환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또 SK온과 SKI 테크놀로지는 수익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필수 가치로 성장하게 된 ESG 경영에 있어서도 당부 잊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넷제로 실행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탄소 감축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서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2.0이라는 새로운 경영 체계를 내세웠고 또 ESG 경영 체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롯데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또 임원 인사에 이어 새로운 롯데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 창출을 2023년 신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하죠. 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단순히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나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개개인의 끊임없는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리더십과 또 외부에서의 새로운 시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인드를 필요하다면서 올해 정기 인사 임원에서 드러냈던 이 롯데의 경영 철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사업 분야에서 선한 가치를 의사결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중소파트너사들과 이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유통계열사들이 함께 힘을 놓아 노력했던 것처럼 진전성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롯데에서는 혁신과 젊은 리더십 그리고 또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신한금융그룹인데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말 인사에서 사면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용퇴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대 교체도 변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전한 바가 있는데 오늘 진행된 시문식에서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꼽았었나요? 네, 조 회장은 오늘 신년사에서 이 모든 그룹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차별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갖추고 또 따로 또 가치 전략으로 환경과 경쟁 그리고 관행을 돌파하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조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절박한 상황으로 변화하면 살아남고 안주하면 사라질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새로운 중기 전략으로 2025년을 내다본 리부트 신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서 ESG와 디지털 영역에서도 압도적 경쟁력을 갖추고 신한 문화의 대전환 역시 가속하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신한금융그룹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고 또 말씀 중에 나왔던 새로운 중기 전략인 리부트 신한이라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서로의 입장차가 가감없이 드러나면서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 관장이 오늘 보도된 이 법률신문과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결과였다면서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분쟁의 씨앗이 다시 싹트게 된 건데요. 이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노 관장이 수치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665억 원은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 34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기여했지 훼손한 적은 없다면서 최 회장이 2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노 관장에 따르면 1심 판결이 참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최 회장의 소송 대리인단의 입장 어떤가요? 네, 최 회장의 소송 대리인단은 노 관장의 인터뷰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태도라고 얘기하면서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또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해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1심 판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판결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공시 의무 위반 그리고 브랜드 사용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제재 조치와 또 2억 원대 과태료가 부과가 됐네요. 네, 금감원은 메리츠 금융에 2억 6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고요. 전현직 임원직 3명에게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간 대출 채권 양수도, 신용 공여, 이자 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만 하는 내부거래 경영 공시에서도 2019년에서 2021년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그리고 신용 공여 및 이자 수익 등의 금융거래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금감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또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메리츠 금융지주 회사 보수위원회가 임원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은 점이다라는 건데요. 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금감원은 메리츠 금융의 이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메리츠 금융은 현행 3년 주기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이 브랜드 사용료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산정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감정평가사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주 측 평가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지주가 자회사 의사에 반해서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겠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은 브랜드 사용료율이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내규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9번째 프라임 이슈에서는 금감원이 메리츠 금융지주에 제재 및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다는 다소 무거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10번째 이슈는 다소 밝은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관련 소식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우디의 첫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번 협력이 현실화가 된다면 네. 현대차는 최초의 중동 공장을 사우디에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은 한국에서 반조립 제품을 들여와서 현지에서 최종 조립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기차 중심의 내연기관 공장을 설립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부는 현대차와의 협약은 사우디 현지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전기차를 포함한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1월 방한했었던 빈살만 사우디 황제자도 이러한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나 사업 협약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게 업무 협약 체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꼭 현실화가 되길 꼭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 사건 처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는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 카카오 티 앱을 통해서 가맹 택시인 카카오 티블루에
코를 몰아줘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웹소설 공모전에서 참가자가 이후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 그리고 영화 등 2차 저작물에 대해 가져야 할 권리를 제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 건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건 모두 조사가 완료가 됐고 또 올해 상반기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계열사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는 네이버와 쿠팡의 과장 기만 광고 의혹과 또 쿠팡의 자체 브랜드죠. 자체 브랜드 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해서는 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 네. 위원장은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경쟁 앱마켓 사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구글이 제기했었던 심사자료 열람, 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가 됐는데 판결이 나오면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매번 회가 바뀔 때마다 혜택이나 제도에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이번 소식을 통해서는 올해는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된다면서요? 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 유통기한의 애매한 표기로 인해서 날짜가 지난 음식을 섭취하는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하철 버스 정기권도 도입이 되는데요. 네. 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 정기권이 도입이 돼서 30일간 60회, 최대 38%나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정기권 도입 소식 반갑고요. 그리고 네. 최저 시급과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최저시급이 460원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네.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결과고요. 네. 또 오토바이 보험이 필수가 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CC의 오토바이 모두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건데요. 시행 후에는 무보험으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네, 오토바이 보험 소식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 밖에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이 되기도 하고요. 체크무늬 교복이 금지되고 또 저상버스 도입,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이 2023년부터 혜택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